안전성 계산 그런 거는 너무 전문적인 거니까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거. 그래서 이 장단점은 좀 파악을 좀 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취업을 하면 항만 현장 가면 꼭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되겠지만, 그래서 직립제는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는 필요 없는데, 우리가 직립제를 하는 가장 좋은 거는 직립제를 했을 때 수심이 깊더라도 사석 경사식처럼 많은 재료가 필요가 없죠. 다만 이제 그 콘크리트로 해야지 되니까 유지보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그 다음에 혼성제는 두 가지를 이제 겸해서 장단점을 하는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경사식 방파제입니다. 경사식 방파제인데 최근에는 잘 안 쓴다. 왜? 경사식 방파제는 돌멩이를 큰 거를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사석이라고 그러는데, 사석을 큰 거를 갖다 자꾸 쌓아야지 되니까 그 많은 사석을 어디서 돌을 갖다가 쓰느냐, 그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돌을 결국은 석산을 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뒤에 산이 보이면 그 산을 껍데기를 벗겨내면 그 안에 돌로 돼 있으면은 그 돌을 깨가지고, 돌은 그냥 안 깨지니까 또 가서 화약을 써서 다이너마이트를 써서 발파를 합니다. 그 발파된 거를 갖다 하는데, 예전에는 토목 현장이 많으면은 터널을 뚫을 때 저는 입사해가지고 제일 먼저 신입사원 때 제일 먼저 했던 데가 이렇게 터널인데요. 터널 현장은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입사원 때 여기 가서 몇 개월, 저기 가서 몇 개월, 그 같은 현장 내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삼낭진 양수발전소에 있을 때 터널을 담당했던 그 과장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고등학교만 나오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석탄공사에 계시던 분인데 현대건설에서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왔습니다. 터널 전문가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그 북한에서 땅굴을 파가지고 땅굴을 많이 했잖아요. 그 땅굴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런데 자기가 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터널만 전문적으로 했으니까 석탄공사에서 굉장히 전문가 그런 분인데, 나한테 제일 먼저 제가 신입사원 때 가능하면 터널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터널 무너져서 죽으면 저만 손해니까. 터널 들어갈 땐 반드시 헬멧을 써야지 됩니다. 위에서 낙석이라 그래가지고 돌멩이가 툭툭 떨어져요. 그거 머리 맞으면 죽지. 그러니까 위험해요. 근데 이제 현장 소장이 가끔 현장을 와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놈들이 놀지 않고 터널을 잘 공사를 하고 있는가. 물론 현대건설에서 직접 터널을 뚫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뚫느냐? 하청업체들이 뚫는, 하청업체들이. 그래서 이 과장이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현장 소장이 오면 너한테 틀림없이 소장이 오면 요거를 물어볼 거니까 그것만 숙지를 좀 하고 있어.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현장 소장이 오시면, 이사였었는데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1회였었습니다. 백동명 이사라고. 지금 한 70대 우리 이지송 사장님하고 비슷해요, 연배가. 근데 물어보더라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한 사이클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래서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시공을 안 배우니까 제가 이제 우리 과에서 그래도 시공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저하고 주병환 교수님 정도니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렇게 터널이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아무렇게나 뚫는 건 아닙니다. 구멍을 뚫는데 드릴을 가지고 뚫리는데, 현대건설은 1981년도에 스웨덴에서 점버 드릴이라는 장비를 국내 최초로 사왔었습니다. 요거는 기계가 가서 뚫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가서 뚫어야지 됩니다. 거기를 이렇게 어떤 규칙을 가지고 뚫 거예요. 제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워서. 잘 안 가르쳐줘요. 노하우라고, 하청업체. 그럼 거기다가 화약을 넣어요. 다이너마이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현장은 화약고가 따로 있었어요. 발파를 원체 많이 하니까 화약고가 따로 있었는데,
제가 건설 안전기사 1급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신입사원이라 제가 이 안전을 책임하지는 않지만 안전을 총괄하는 과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전기사가 기사가 있는 과장이. 그 양반이 여기를 총괄해요.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그분이 감옥 간다. 안전사고가 나고. 지금은 좀 덜 하지만 이 당시에 대통령이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었었거든요. 그 사람은 지은 죄가 많잖아요. 광주에서. 그래서 여기가 대통령이 서울에 안 있고 서울을 벗어나서 지방을 온다. 그러면 여기는 봉인시켜버립니다. 화약을 절대로 못 쓰게 해요. 이거 들고 나가서 대통령한테 집어던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화약을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화약고가 따로 있어서 거기는 경비들이 24시간 이렇게 보초를 쓰고 관리를 합니다. 저도 이 현장에서 아는 건데 그 화약고 주변에는 뱀이 그렇게 많아요. 뱀들이 화약 냄새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많은데 여기를 이렇게 발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돌이 막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 가서 우리는 그때는 이제 그 장비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되게 페이로더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런 장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페이로더라는 장비 알아? 바퀴가 달렸는데 앞에 큰 바가지가 달려있어요.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뜨는 장비입니다. 흙 같은 걸 떠가지고 덤프트럭에다 이렇게 상차를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페일로더, 이게 제 기억에 현대건설이 그 당시에 보유한 제일 큰 페일로더가 988C인가 그래서 큰 걸로 이렇게 한번 떠서 덤프트럭에다 한번 집어넣으면 덤프트럭에 한 5에서 10 사이 입방메타의 흙, 돌 이런 게 들어가는 아주 큰 장비입니다. 이런 거로다 이렇게 덤프트럭에다 넣어주면 덤프트럭이 이제 이걸 가지고 와서 제가 예전에 그 현장에 있을 때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뭐 환경이니 뭐 이렇게 먹고 살기가 이렇게 바쁜 세월에 뭐 환경 그런 걸 신경 쓸 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돌을 갖다가 댐을 쌌었어요. 그 다음에 일부는 돌려가지고 어디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석 경사직 방파제도 쓰는데 지금은 돌이 모자라요. 우리나라 자연석도 모자르고 다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돌을 갖다가 어디다 쓰냐면 크러셔 플랜트에다 보내요. CRUSH 크러셔 플랜트라는 이게 뭐냐면 큰 돌이 오면은 돌을 깨는 겁니다. 여기서 깨요. 그래가지고 붉은 골재,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골재를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보는 그 자연에서 그 조약돌 뭐 이런 거 갖다가 예전에는 콘크리트를 쳤는데 그런 돌이 모자라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돌을 갖다가 깨서 하는데 아무 돌이나 깨는 건 아니고요. 하드락을 깨는 거다. 그러니까 깨는 게 되게 힘이 들죠. 대신 강도는 있으니까. 경함이 우리말로 경함. 얘를 그래서 해외 현장을 가든지 국내 현장을 가면은 대개 플랜트가 2개가 있습니다. 토목 현장에는 배치 플랜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은 들어봤냐? 이런 거를 한 번씩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네요. 배치 플랜트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이건 뭐냐면 콘크리트를 만드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콘크리트 치는 거예요, 콘크리트. 자꾸 얘기하지만 그 플랜트 현장에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30에서 40%는 토목 포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기계가 이렇게 울산 정유공장 같은 거 한번 보죠. 울산 정유공장 보면 이런 탱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 안에다 원유도 넣고 정제된 가솔린, 디젤 이런 거를 보관했다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뭐 외국에 수출하기도 하고 국내 사용으로도 쓰는데 이런 플랜트에 이런 원유 탱크에 무슨 토목이 있느냐? 여기 가서 보면요. 바닥 콘크리트를 이렇게 쳐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는 이 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 한 30개 이상 쳤어요. 정유 공장을 확장하는 거라. 야, 휴대전화 하지 마라. 여기 콘크리트 철근 배근하고 거푸집 치고 여기 콘크리트 치는 거 다 토목에서 해주는 거다. 그 다음에 이게 만에 하나 이게 불상사가 나서 이게 터지면 기름이 막 번지니까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탱크가 있으면요. 여기 이렇게 삥 둘러서 뚝을 싸요. 물론 여기는 이제 사람하고 장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게 있고 여기를 이렇게 뚝을 싸요. 흙으로 쌓더라고 거기서는. 뭐 콘크리트로 쌀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토목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배수구가 또 필요하면 역시 토목에서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30에서 40%는 토목 포션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도 현장 소장은 토목이 계속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랑진 양수발전소도 토목에서 끝까지 소장을 했고 알무사입은 좀 다릅니다. 처음엔 토목이 소장하다가 나중에 플랜트 쪽, 기계 쪽으로 상무가 와서 소장을 했지만 처음에는 항상 토목이 하는데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 막 하면 여기 배수시설이 있는데 처음에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 배수시설을 빼먹었다. 그렇게 해서 숨은 아이템들이 막 튀어나와서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예지만 그런 아이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까지 현장에 있으면요. 처음에 설계한 데하고 시공한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한번 해봤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좋은 경험을 했죠. 에지 빌트 드로잉이라는 이제 설계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대로 시공을 다 해놨는데 숨은 아이템들이 막 나와서 또 현장에서 시공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여기에는 없다. 그래서 말 그대로입니다. 에지 빌트 시공된 대로 그린 도면 이걸 그려놔서 클라이언트라는 거는 돈을 대는 사람들 우리한테 일을 시킨 사람들 클라이언트 원래 변호사 고객을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변호사인데 자기한테 오는 고객을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우리 토목에서도 이런 말을 씁니다. 클라이언트한테 이 에지빌트 드로잉을 최종적으로 납품을 해야 됩니다. 왜? 유지보수를 위해서. 정말 얘는 있는 그대로 시공한 그대로 도면을 그려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방파제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토목신문이라는 걸 봐요. 그 편집국장이 우리 여기 졸업생 87학번인데 에리카 캠퍼스 졸업생인데 그 사람이 이메일로 저한테 토목 도면을 보는데 여러분들 그 신문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스포러스 해협이라 그래서 이스탄불 있죠. 터키에서 제일 큰 도시가 이스탄불. 수도는 아닙니다. 터키의 수도는 어디야? 터키의 수도. 터키의 수도. 은성아, 터키의 수도. 아니, 터키 수도도 몰라? 우리나라 수도는 어디냐?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가 어디야? 멜버른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캔버라. 그렇지, 캔버라. 터키도 제일 큰 도시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제일 큰 도시는 시드니야. 근데 이제 수도를 캔버라로 만든 거지. 브라질에서 제일 큰 도시 어디야? 리오데자네이루. 근데 수도는 어디야? 브라질리아. 이게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제일 큰 도시가 이스탄불인데 이스탄불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 가운데 해협을 경계로. 그래서 그 해협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미국 애들이 거기를 잘 지킨다. 왜?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글로 내려오는 걸 거기 좁은 데서 막으면 됩니다. 터키는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민주주의 비슷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나 미국한테는 터키가 이렇게 좋은 국가로 보여지었던 나라는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라는 영화를 한번 보죠. 그 영화 본 사람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라는 영화. 미국 사람이 관광을 갔다가 그 마약 밀매상으로 물려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다가 탈출하는 그런 영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우리나라하고는 뭐 6.25 때 도와줬기 때문에 혈맹 그런데 약간의 독재적인 그런 성격이 있고 지금 대통령도 굉장히 부정 많이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 보스포러스 해협에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터널을 뚫는 거고요. 하나는 다리를 놓는 건데 지금 터널 뚫는 거는 SK 혼자 하는 거고 교량을 하는 거는 현대건설하고 SK하고 같이 하는데 올해 11월 말이 공기가 마감이니까 끝나는데 근데 지금 실적으로 그 토목신문에 따르면 61%밖에 못했대요. 공사비가 한 7억 달러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11월 말까지 다리를 다 지어가지고 터키 정부에 줘야지 되잖아요. 그걸 못 주면 처음에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무슨 조건이 있냐 그러면 하루 넘어갈 때마다 얼마씩 벌금을 내요. 벌금을. 그거 굉장히 회사한테는 치명적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회사의 크레디트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교량 같은 거는 제가 볼 때 이렇게 우스운 작업인데 그거를 명색이 현대건설하고 SK가 합하면서도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토목신문 보세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서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교재냐면 가운데 주탑을 세워야 돼. 밑에 배가 다니게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 슬립폼 공법을 쓴대요. 처음에 슬립폼 공법을. 근데 이걸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슬립폼 공법. 저도 이거를 써봐서 쓰는 걸 봐서 제가 잘 아는데 슬립폼 공법을 써야 되는데 바꿨대요. 그러니까 공기가 놓쳤지. 그래서 돈 손에 엄청 꼬나 박을 거라고. 지금 현대건설이 난리가 났답니다. 몰라. 그 조재합 편집국장이 엊그제 학교에 왔었습니다. 우리 토목공학과 뭐 이렇게 좀 이번에 QS 평가에서 좀 잘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전하는 거를 좀 하기 위해서. 근데 아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사각형 케이슨이 있다. 현대건설은 여기서 슬립폼을 써서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케이슨이라는 건 뭐 그냥 별것도 아닙니다. 그냥 콘크리트 이렇게 사각형 콘크리트를 만든 거죠. 이렇게 하는데 이 안은 이렇게 비워놓고 물론 이제 격실을 해서 이렇게 칸은 막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그러니까 여기 철근,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치는데 이게 통상 예를 들어서 20m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의 중간에 가면서 조인트가 생깁니다. 필연적으로. 그걸 우리가 컨스트럭션 조인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용어 잘 알아놓으세요. 그냥 상식적으로라도. 왜냐하면 거푸집을 여기까지만 대고 그 다음 거푸집 여기 콘크리트 다 쳐요. 철근 물론 배관한 다음에 배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콘크리트를 치는 그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조인트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컨스트럭션 조인트라고 해요. 제가 그때 예를 들면서 성동교도 보면은 상판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고 다리 위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중간에 이렇게 했고 여기 톱니바퀴 식으로 새덩어리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물론 컨스트럭션 조인트는 아니고요. 일종의 컨스트럭션 조인트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얘네들이 우리나라도 요새 지금 덥잖아요. 30도 넘어가고 겨울에 추우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선팽창을 한다. 물질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도. 근데 이걸 일자로 해놨을 때 해놓으면 뒤틀릴 거 아니에요. 그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늘어나고 겨울에 줄어드는 거를 얘들이 감당해주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거보다는 시공하기가 어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립폼 공법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폼이 있는데 슬립이에요. 이렇게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밖에 폼이 있습니다. 그 철근
같은 거 다 배열한다면 콘크리트 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푸집을 해야 되는데 일종의 거푸집인데 떼어내지 않고 계속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컨스트럭션 조인트가 안 생깁니다. 그럼 컨스트럭션 조인트가 안 생겨도 상관없네. 예,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닷물의 온도 변화는 우리 육지에서의 지상에서의 온도 변화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그냥 해놔도 되는데 슬립폼으로 쭉 올라가는데 이런 거는 이제 밖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얘를 갖다 넣으면 되니까 얘를 계속 해야지 되는데 하루에 많이 올라가면 40cm에서 한 50cm가 올라가요. 24시간 계속 작업을 하는 겁니다. 철근 작업하고 또 콘크리트 치고 또 철근 작업하고 또 콘크리트 치고.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 작업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를 24시간 막교대 해가면서 최근에는 3교대 해가면서 하루에 8시간씩만 근무시켜가면서 힘드니까 하고 높이 올라가면 그 위에 화장실도 만들고 밥도 여기 엘리베이터 가서 만들어가지고 이후에 가서 밥 먹어요. 이제 토목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심리공사를 할 때, 굴뚝공사를 할 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그 사일로를 거기 이렇게 벌크로 된 어떤 우리 여러분들 밀가루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시멘트인데 봉투에 안 들은 거. 그런 거를 저장하는 걸 만들었고 이라크에 있을 때는 110m짜리 굴뚝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영국의 유명한 타일맨이라는 사람들한테 하청을 줬었어요. 그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는 현대건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그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미 사일로라는 데 하청을 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현대건설에서 인부랑 이런 거 다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광양항에 가면 이거를 하는데 현대건설이 직영을 해요. 이건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직영을 해요. 자기네가 직접 했습니다. 차장이 현대건설 차장 한 명이 이걸 총괄하고 그 밑에 직원들이랑 하는 거를 했습니다. 그거를 한번 제가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당 현장에서 제작 중인 케이스는 높이가 21m, 폭 16m, 길이 31m, 함당 중량 5,200톤으로서 일반적인 통법의 케이스보다 3배 이상의 규모로 제작될 뿐만 아니라 전면부에 친환경 생태 공간을 조성, 향후 물고기 등의 수중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규모 및 기능, 환경면에서도 여타 케이슨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 건설업계 및 국내외 학계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슨 제작 및 거치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케이슨 접한 제작은 한 함당 철근 80톤, 콘크리트 430입방미터가 투입되고 제작 완료된 접판은 42톤잭 4개를 이용하여 2단계 슬립폼 격체 제작 구간으로 이동됩니다. 격체 제작은 이동된 접판에 슬립폼을 설치하고 슬립폼에 설치된 42톤잭 14개를 이용 시간당 15에서 25cm 슬립폼을 상승시키며 철근 대근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연속적으로 수행 약 6일간 24시간 작업을 통하여 케이슨을 완성시킵니다. 케이슨이 완성되면 200톤 잭이 장착된 CCV 42개를 케이슨 하부에 위치시킨 후 잭을 가동시켜 케이슨을 바닥으로부터 3에서 5cm 부상시키고 400톤 잭 2개를 이용하여 케이슨을 밀면 CCV 하부에 부착된 테프론 패드와 케이슨 이동용 스틸 트랙의 영향으로 마찰력이 10% 미만으로 감소된 케이슨이 3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3단계로 이동된 케이스는 일주일의 양생기간을 거쳐 4단계로 이동됩니다. 4단계로 이동된 케이스에는 화단물에 의한 염해 방지를 목적으로 침투성 방수대가 케이선 상단에서 7m까지 도포되며 다시 일주일간의 추가 양생기간을 거쳐 DCL선에 선적되게 됩니다. 3단계 2차 공사에서는 콘크리트의 혼화제인 실리카 피움을 혼합하여 콘크리트의 구조를 치밀하게 함으로써 외부 도장 공정을 생략하였습니다. 외부 도장을 마친 케이스는 DCL선에 선적됩니다. DCL선은 길이 56m, 폭 44m, 높이 21m의 6,200톤급 반잠수식 가지선으로 케이스를 선적 후 예인선에 의해 진수장으로 이동됩니다. 진수장으로 이동된 DCL선은 분할된 내부 물탱크에 해수를 채워 선체를 약 12도 경사로 기울여 케이슨을 미끄러지게 진수시킵니다.
진스텐 여기까지만. 그 배가 예의선입니다. 얘를 이제 자기 자리에 안 왔으니까 얘를 끌어다가 놓는데 이런 거를 작업할 때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날씨, 그 다음에 조위, 조속에 의한 해수면 상승 그런 게 얼마나 되는가. 왜냐면 이거 하나 잘못 놓으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건설처럼 이렇게 시공이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이런 거를 제자리에 정확하게 갖다 놓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여러 작업들이 수반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직립제라고 그러고 경사제는 이제 훨씬 시공 이런 게 간단하죠. 다만 그 친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죠. 이제 방파제에 작용하는 외력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저거 하는 게 파도에 의해서 힘이 얼마나 작용하는가. 이거는 여기서 이제 파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파도가 어차피 움직이는 파도이기 때문에 그 파도 외에 정수압이 또 작용을 합니다. 정수압은 항상 작용을 하고 있어요. 물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제일 쉽죠. 그 다음에 부력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력 작용하는 거는 바닥에서 이렇게 위로 뜨는데 그게 뭐 이렇게 대수냐. 뜨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그 건기용 갔을 때 김영택 박사도 얘기했지만 컨테이너 케이슨에 보면은 밑에다가 고로 슬래그를 많이 채웁니다. 이게 자중이 크기 때문에 걔를 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런 것들이 적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경사식이고 특수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그림 보면서 설명한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제 계류 시설, 말 그대로 배를 정박시켜 놓는 그런 시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자. 이제 부두죠, 제일 대표적인 게. 부두는 선박을 접안시켜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제반 시설을 갖춘 구역을 의미하며 규모는 출입 여객 및 화물의 종류, 수량 및 포장 상태와 육상 및 해상의 운송 체계의 추세, 화물량의 증가 추세, 선형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니까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상식적으로 알아보세요. 컨테이너 선이 그 컨테이너 선 같은 거는 단위를 할 때 5000TEU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서 TEU는 20 이게 스페링 맞냐? 20 equivalent unit의 약자입니다. 20 equivalent unit TEU. 그 TEU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이씨, 되게 무식하네요. 컨테이너 싣는 거는 봤죠? 우리나라 지금 먹고 사는 게 수출인데 지금 수출이 너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불경기야, 지금. 굉장히 불경기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써. 돈 안 쓰면 회사 망하죠. 현대자동차 지금 엔저 때문에 자동차가 안 팔린다는 거죠. 엔화가 확 떨어져가지고. 많이 올라갈 땐 엔화가 100엔이 1,500원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100엔이 거의 900대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굳이 한국에 올 이유가 없어요. 일본 가지. 일본 물가가 싸니까. 일본 애들은 그 대신 해외를 못 간다. 엔화가 싸져서 자기네 돈 옛날이면 1,000엔이면 여행을 갈 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은 1,500엔이 들어서 여행을. 그 수출 여러분들 물건 수출하는 거 자동차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가발 같은 거를 수출한 전자제품 그런 걸 수출할 때 어디다 수출하냐면 컨테이너에다가 넣어가지고 수출을 해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밤에 같은 데 보면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들을 많이 본다. 그 트레일러에 실는 그 컨테이너 선인데 그 컨테이너를 전문적으로 싣고 다니는 배를 우리가 컨테이너 선이라고 해요. 그냥 컨테이너 이렇게 얘기합니다. 컨테이너.
그 컨테이너가 제 배 크기를 나타낼 때는 쟤는 5,0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다.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게 15,000 정도인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꺼번에 15,000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컨테이너를 단위를 TEU라고 그러는데, 이 영국 애들이 만들었을 겁니다. TN20 Equivalent Unit. 이게 뭐냐면 컨테이너 하나가 길이가 대개 20피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피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0.3048m다. 그러면 이거는 approximately 약 6.0m 정도 되잖아요. 예. 조금 더 되죠. 20이니까 막 6.1 뭐 이렇게 되겠지. 거의 6m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6m짜리 컨테이너 몇 개 싣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컨테이너. 그 다음에 이제 오일, 원유 같은 걸 싣는 거는 탱커.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여러 순양함도 있고 구축함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캐리어라고, 이런 거는 이제 항공모함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는, 항공모함이 아무 부두에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산에 신선대 부두하고 지금 짓는 제주도의 그 해군기지, 거기 정도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할 건가에 따라서 통상 다르게 나타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설계를 하거나 이런 거는 현업에 가서 하고, 대략 그런 게 있다, 이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기타 항만 시설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나눠준 걸로서 대치하겠습니다. 역시 9의 B, C도 그런 기타 항만 시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을 제가 요약을 해서 그 강의 노트에 제가 첨부를 해놨으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해야지 될 거는, 이제 내가 이걸 안 가져왔네. 저거에 대해서 우리 실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조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석.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조석이 이렇게 뭐 단순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물론 루틴하죠. 하루에 2번 밀물이 오고 하루에 2번 썰물이 오고 그렇게 저건데, 그게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냐? 아주 굉장히 밀접합니다. 제가 강의 노트를 그거는 새로 만들었는데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한 가지 더 방파제에 관련돼서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좀 얻었고, 제가 해외 컨퍼런스 가서 논문을 발표를 했었던 거를 좀 수집을 했습니다. 이건 실험을 한 건데, 이때는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싱가포르에서 학회가 열렸을 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종인 박사, 지금은 전남대학교 교수로 가 있고요. 김영택 박사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봤고, 그다음에 저하고 같이 논문을 발표를 한 건데, Experimental Study on Head Failure of Rubble Mound Breakwater. 러블 마운드라는 말은 사석 경사식 방파제를 러블 마운드 브레이크워터라고 그러고, 지난번에 김영택 박사도 약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보니까 헤드 페일류라는 말은 두부, 머리 부분이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안가에 가서 보면 방파제들이 되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원항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하도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에 있는 임원항을 보면 방파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이쪽 서측 방파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배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와서 정박하게 되어 있는데, 방파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파제 일부 구간은 여기가 배가 정박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1983년에는 여기까지만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진해 놓은 다음에 이만큼을 보강 공사를 해줬어요. 이 부분,
이걸 우리가 헤드라고. 이 부분들이 자주 망가지니까 얘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흑산도, 소흑산도 그 해양수산부에서 과제 준 거를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도 나는 흑산도는 안 가봤지만 그 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필리핀 쪽에서 동진화해 쪽에서 태풍이 생기면 이렇게 우리나라로 오는 거는 이 여기를 항상 거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나라에선 태풍에 의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오키나와 한번 거쳐서 거기서 약간 틀어지면 일본 쪽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에 오는 이쪽 동북아시아 쪽으로 오는 태풍의 한 60%는 일본 쪽으로 가고 그 중에 한 20%는 중국 쪽으로 가고 나머지 20%는 우리나라를 거쳐서 가죠. 그래서 여러 개의 태풍이 오긴 오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1959년도에 왔던 그러니까 뭐 저가 한두 살 때 왔던 태풍이 사라호라는 태풍이 있었습니다. 사라호. 1959년도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게 못 살 때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그 이하로 못 살 때입니다. 우리나라 뭐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석 전날인가 전전날쯤 태풍이 하나 와서 우리나라에서 모르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 140명 정도가 죽었대요. 태풍에 의해서. 참 못 살 때죠. 그 태풍이 거의 전설적인 태풍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 물론 그 이후에 피라프론이라든지 매미라든지 순간 최대 풍속이 센 거로는 매미가 세가지고 뭐 남해안에 벤틀 크레인도 넘어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소흑산도에 이제 그 방파제가 있는데 소흑산도도 어항이니까 방파제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와서 태풍이 오면은 필연적으로 폭풍 해일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폭풍 해일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생긴 그 해일에 의해서 방파제의 구성물들이 망가지거나 떠내려가서 딴 데 가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실험을 한 겁니다. 메이저 데미지는 여기는 지금 프라피룬이라고 해서 이게 뭐 태국말인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베라하고 예전에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전에는 태풍 이름을 전부 여자 이름으로 썼는데 2000년대인가 언제서부터는 이제 좀 더 다른 이름을 쓰죠. 요새는 곤충 이름을 쓴다든지 뭐 다른 이름을 씁니다. 예전엔 여자 이름만 썼는데 여성단체에서 하도 항의를 해가지고 안 쓴답니다. 왜냐하면 뭐 그게 정설인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이렇게 핥히고 간 것 같다. 그래서 손톱으로. 그래서 여자 이름을 많이 써요. 제가 삼당진 양수발전소에 있을 때도 태풍이 왔습니다. 셀만가 뭐더라. 그 81년도에 태풍이 왔는데 낙동강이 범람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동강물을 정제해가지고 먹는 물은 아닌데 샤워 입 닦고 이런 걸 하는데 계속 며칠 못했어요. 흙탕물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콜라로 입 닦은 적도 한번 있었어요. 여러분들 웃기죠? 그때 생수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먹는 물은 딴 데서 이렇게 길어와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그냥은 못 먹으니까 그걸 갖다 끓여서 먹는데 여기 와갖고 우리 현장하고 삼당진 읍내하고가 이렇게 물에 잠겨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삼당진 읍내 뭐 전화교환원이라든지 타이피스트라든지 이런 아가씨들이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러 버스를 타고 오는데 출근 버스를 그게 못 다녀서 나룻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이렇게 돌면 할 때 하부댐 축조공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저희 제일 우리 하부댐 축조공사의 높은 분이 차장이었었는데 그 양반이 저를 데리고 이 현장을 한번 쭉 도는데 가는데 정말 지저분하고 그러죠. 뱀, 쥐 뭐 이런 것들이 막 떠다니고 그러는데 그 태풍에 의해서 그렇게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 사진을 또 찍어놔요. 왜? 우리가 한전에 한국전력공사에다가 피해 보상을 요청. 왜? 이건 자연재해다. 그 피해 보상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데
여기는 하여간 프라피룬에 의해서 많이 피해를 봤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양수산부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험을 해봐라. 돈을 주면서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석경사식 방파제인데, 사석경사식 방파제가 피해를 본다는 거는 이 중간에 어디 돌덩어리가 휩쓸려 나간다든지 아니면 파도를 막기 위해서 쌓아놓은 테트라포드가 손실되든지 아니면 깨진다든지 아니면 걔가 둥둥 떠가지고 딴 데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무거운 게 둥둥 떠네. 헤일이 그 정도로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보여드렸던 비디오 중에서 자동차가 둥둥 떠다니는 거 봤죠? 폭풍, 그 지진에 의해서. 그 마찬가지로 이런 테트라포드도 둥둥 떠다니니까. 그때 김영택 박사가 잠깐 얘기하는 거 여러분 자세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네에는 제일 큰 걸 써서 지금은 110톤짜리 있어요. 110톤. 콘크리트 덩어리 하나가 110톤이다. 엄청 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커요. 지금은 하도 그 이후에도 피해를 많이 보고 그래서 뭐 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레이크워터 랭스 200m짜리밖에 안 된다. 아머블록은 32톤짜리 테트라포드 썼는데 지금은 110톤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데미지를 입었는데 moved and scattered of armor blocks 이런 게 32톤짜리가 딴 데 갔다 그 말이야. 흩어졌다. 그러니까 다시 갖다 쌓든지 아니면 걔의 중량을 키우는데 조금 더 키우고 그러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110톤짜리까지 와 있습니다. 모르죠. 얼마나 강력한 태풍이 뭐 예를 들어서 소위 얘기하는 슈퍼 태풍이라는 게 오면은 더 큰 폭풍이 와가지고 110톤짜리도 옮겨놓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한다면 하는 민족이니까 막는다. 그래서 저렇게 공사를 하는 걸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7년서부터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64톤으로 해놨네. 여기 64톤짜리 테트라포드로다가 해놨다. 64톤. 2배 올린 거죠. 32톤짜리 테트라포드를 64톤짜리로 해서. 여러분들 64톤짜리 테트라포드는 어느 정도 규모냐 그러면 제 키보다 커요. 2m 넘습니다. 높이가. 그래서 울진 원자력 발전소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64톤짜리 테트라포드를 썼는데 제가 이제 가끔 이런 데를 이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 아니면 우리 대학원생들이랑 출장을 가면은 어민들이 우리 보면은 그래요. 이런데 64톤짜리 이런 거를 좀 발을 디딜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빠지면 죽습니다. 여기 빠지면 죽어요. 전화가 있으면 괜찮은데 물에 빠지면서 전화도 불통되고 그러면 그게 바닷속에 오래 있으면 미끌거려요. 이게 이끼가 붙어가지고 미끌거려서 손잡을 데가 없어요. 손잡을 데가. 빠져서 죽어요. 더군다나 술 먹고 그런 사람들은 빠지면 그냥 백발백중이죠. 그러니까 거기 손잡이 철근을 심어 놔주든지 홈을 파서 발을 이렇게 디딜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공무원들한테 그걸 해라. 그 특허를 좀 해보자 그랬는데 이미 특허가 다 돼 있는데 이 테트라포드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못 만든답니다. 왜? 시공이 너무 어려워서 그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을 그만큼 안 주니까 안 만듭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그러지 마세요. 방파제 위에 가서는 큰일 납니다. 여기서는 지금 디자인 웨이브라는 게 왔는데 파고는 8.3m. 여러분 파고 8.3m 하면 엄청나게 큰 파도입니다. 엄청나게 큰 파도. 주기는 13초. 우리가 통상 일반적으로 풍파라 하면 3에서 12초, 15초 내외인데 13초라 하면 비교적 긴 파입니다. 우리가 볼 때 긴 파. 물론 이제 지진의 일 같은 거는 30초 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거는 Satellite Image of Prapirun at the time of failure. 여기 이거 이제 기상 예보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이게 태풍의 눈이라. 여기가 압력이 제일 낮은 데입니다. 그래서 중심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주변의 기압은 더 큰 거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강력한 바람이 일로 불어가는 거죠. 주변에서 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통과하는 데는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미 때 2000년도인가에 온 매미 때 순간 최속, 순간적으로 탁 재어진 최고 풍속이 60m가 넘었습니다. 1초에 60m를 가는 거는 바람으로는 아마 저 같은 사람도 못 서 있을 겁니다. 그 정도. 굉장히 빠르게 바람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중심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위험한 파도죠. 여러분들 신문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번에 양쯔강에 뭐 어디 강인지 그 중국 사람들 400몇 명 물에 빠져 죽었다고. 아직 정식으로 공표된 거는 아니지만 저건데 그거 회오리 바람에 의해 쓸 가능성이, 그러니까 일종의 토네이도죠. 토네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계속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거는 그 사이가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글로 계속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거나 남반구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회오리 바람이 생기는 거죠. 미국에는 그런 게 많고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영화 뭐 제목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 찾아다니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전경입니다. 그러니까 방파제가 손상을 입기 전에, 그러니까 태풍이 오기 전에 이렇게 생겼고, 그 하버 사이드, 그러니까 항구 쪽은 이렇게 됐고 바깥쪽은 이렇게 되는데, 어떤 학생이 예전에 이거를 한번 제가 보여줬더니 이쪽에 테트라포드는 좋다 이거는 위에서 파도가 와서 막아주는. 근데 항구 내 쪽에는 뭐하러 테트라포드를 해주냐? 예, 항구 내에도 테트라포드를 해주면 좋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지. 근데 왜 좋으냐? 그러면 여기서 배가 다니면서요, 배에 의해서 또 파도가 생깁니다. 그걸 항주파라고 그러는데, 그 파도가 여기 가서 되돌아와서 반사를 해서 다른 배에 영향을 주면은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물론 일반적으로는 안 그런데, 그래서 항구 내에도 이렇게 테트라포드를 쏴서 그런 파도들이 들어온 것들도 이렇게 나가서 여기서 부딪혀서 다시 반사되지 않게, 반사되더라도 그 양이 적게, 에너지가 적게 저렇게 테트라포드를 쏴줍니다. 쏴서 줍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7번 고속도로가 동해안을 따라서 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경치 좋은 고속도로 중에 하나인데, 그 7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어항이 너무 많아요. 동네마다 어항이 다 있는데 전부 국회의원들이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어민들이 원하면 다 하나씩 쏴줍니다. 가 보면 이렇게 테트라포드들을 양쪽으로 싼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여기를 안 싸고 있어. 근데 최근에 하는 거는 대부분이 케이슨으로 합니다. 작은 규모의 케이슨이더라도. 여기 이제 헤드파트에 지금 파도가 치는 부부에, 우리말로는 이제 두부, 머리 두자를 써서, 트렁크 파트는 뒷부분, 그거를 전부 트렁크 파트라, 몸체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테트라포드들이 이렇게 스캐터드 돼 있잖아요. 이건 무섭죠. 그래서 이런 데를 제가 예전에 저는 그 전라남북도하고 제주도 쪽을 한번 해양수산부 공무원들하고 평가를 갔는데, 이런 데를 중앙정부에서 한번 공사비를 큰 거를 넣어줘가지고 확 한번 공사해 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반대예요. 돈 크게 하는 걸 반대. 왜? 그러면 이제 큰 회사들이 와서 공사를 해버리면 자기네 일거리 뺏기니까. 그래서 적절한 규모,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300억 정도. 이게 3천억이다. 그러면 300억씩 10년 하는 게 자기네들한테 더 해피합니다. 그럼 현대건설 같은 데는 못 들어와요. 1년에 300억짜리 공사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 작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지방 업체들이 여기에 목을 메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흑산도는 이제 끝났다고, 공사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테트라포드가 망가지죠. 이렇게 금이 간다든지 제일 많이 해지는 게 이렇게 잘라나가는 거.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해서 해안 항만을 전공 안 해더라도 재료, 콘크리트 재료 이런 걸 해서 이게 뭐 다리가 4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를 안 떨어져 나가게만 해도 돈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제 밑에서 석사 받은 공학대학원생하고 그 사람은 그런 업체 사장이었습니다. 이런 걸 한번 했는데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철근을 넣든지 와이어맷이라 그래가지고 얇은 콘크리트에 넣는 철근처럼 생긴 건데 얇은 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 안에 넣으면은 인장력이 강해지니까 이렇게 잘 안 끊어지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맞는데 자기네들이 시공하기가 힘들어서 안 된답니다. 이거를 이제 수리모형 실험을 여기서 했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 저거를 하나.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대학원 정도에서 제가 강의하는 건데 이제 브렛 슈나이더 미스야스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서 아니면 우리 실험실에서 할 때 콘크리트 파도를 만들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에서 그 파도를 만들어 주는데 규칙적인 파도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사인 파도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불규칙파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 불규칙파를 만드는 걸 가지고 어떤 파도가 생겼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불규칙파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 브렛 슈나이더, 미스야스, 이건 당연히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해안공학을 참 잘합니다. 어차피 뭐 숙명적으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시험범위에서도 빠지는 거 어려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건 현장에서 여건이다. 웨이브 하이트가 8.3m인데 실험에서는 13cm로 했고 굴점은 14cm로 했고 10m짜리는 15.6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는 13초짜리였는데 실험에서는 1.63으로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만 딱 주면 여기 스케일이 1대 64로 나왔습니다. 1대 64. 저런 스케일은 통상 잘 안 씁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원체 장비들이 좋으니까 구애 없이 막 스케일을 씁니다. 그래서 100대 1 쓰지 않고 64분의 1. 물론 그러면 25대 1을 쓰지 않느냐. 그건 너무 커지니까 또 못하고. 그래서 64라는 거는 길이가 64라는 겁니다. 1m짜리 아니니까 64m짜리를 여기서는 1m로 간주해서 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상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프루드 상사를 하면 된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돼요. 프루드 넘버 상사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의 프루드 넘버하고 모델의 프루드 넘버가 같아야지 된다. 이게 프루드 상사입니다. 당연히 중력 가속도 프로토타입하고 모델은 같다고 봅니다. 중력 가속도는. 물도 사실은 물에 비중이 다르죠. 바닷물은 1.03 정도, 약간 더 물보다 무거운데 소금이 녹아요. 그 물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위 중량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놓고 여기다가 넣어서 하면은 길이의 B가 나왔으니까 랭스의 B가 나왔으니까 LP가 64L 배 LM은 1이 나왔으니까 무게, 힘, 그 다음에 뭐 다른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해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부 실험을 이걸 제가 논문을 쓰다가 포기를 해버렸는데 하도 영어가 어려워가지고 이거 가지고 저희가 학술 발표에는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걸 저널에다 논문으로 발표하는 건 국내 저널은 했는데 해외 저널은 질질 끌고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써놓긴 써놨는데 영어를 좀 교정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많이 망가진다 그런 얘기를 실험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쭉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이렇게 라마선에 의해서 이건 대포항인 것 같은데 내가 할 때 여기도 같이 한번 갔었는데 또 라마선이라는 태풍에 의해서 방파제가 타게 된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깨졌죠. 저 위에도 지금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많이 망가집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할 내용이고